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찬란한 노후를 꿈꾸며 내려간 양평 전원주택이 제 전 재산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겠다던 그 소박한 로망 하나로 7억 원을 쏟아부은 전원생활. 하지만 단 2년 만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눈물을 머금고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65의 나이에 도시로 다시 돌아와 낡은 전세 빌라에 몸을 누이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소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은 잔인한 전원생활의 현실. 어쩌다 제 노후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킨 재앙이 되어버렸는지 저의 처절한 고백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5,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26살 중견기업에 입사해 처음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35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있더군요. 젊은 시절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그 아이들 학원비와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한 날이 부지기수였고 겨울철 지방 출장길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느라 몇 달씩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이들 잠든 얼굴 보기도 미안했던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들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 주었고 아이들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할 때도 저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회사 일만 신경 써.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내가 늘 하던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아내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두 아들 녀석도 어느새 훌쩍 커서 각자 짝을 찾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 저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뻤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 아직 회사에 다녀서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제 짝을 만났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딩크족이다, 취업난이다 해서 결혼할 여유도 없어 시기가 늦어진다는 말에 걱정했던 나날들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늠름하게 신랑 입장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2년 뒤 형을 뒤따라 장가를 갔습니다. 저는 두 아들 결혼할 때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 출발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 모아둔 예금에서 각각 1억 원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게 애비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너희 뒷바라지다. 그렇게 자식 농사를 다 끝내고 나니 남은 건 광명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예금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 나이 61살에 저는 마침내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퇴직금 1억 7천만 원을 받게 되면서 가진 현금은 총 4억 7천만 원이 되었고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10억 7천만 원의 자산이 생긴 셈이었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퇴임식 날 회사 회의실에 후배 직원들이 모여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후배가 35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선배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답했지만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가던 그 길을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걷는 내내 왠지 모르게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조촐하게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도 그동안 아이들 키우랴 내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어.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농사도 다 끝났겠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스팔트 숨막히는 도시에서 치열하게 버텨왔으니 남은 인생은 공기 좋은 시골에서 흙을 만지며 조용히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신문에서 본 전원주택 기사를 오려 서랍에 모아두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여보,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깝고 편한 도시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말렸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도 남편 은퇴하고 시골 내려갔다가 고생만 잔뜩 하고 다시 올라왔다잖아. 저도 아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시골살이에 대한 갈증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말도 맞지만 나 정말 답답한 도시 생활 지긋지긋해. 죽기 전에 마당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듯 말하자 아내는 지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하면 한번 알아나 보자. 그러던 다음 해인 2020년 제 나이 62살 때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도시 곳곳에 집단 감염 소식이 쏟아졌고 지하철이나 마트처럼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이것 봐. 사람 푹 적이는 도시보다 한적한 시골이 훨씬 안전하잖아. 지금이 기회야. 아내도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소식에 지쳐있던 터라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제 뜻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시골 가서 널찍한 마당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아내와 손을 맞잡던 그 순간 저는 제2의 인생이 찬란하게 시작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이루고 인터넷으로 전원주택 매물을 검색하며 혼자 설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그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부터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양평, 가평, 여주, 이천까지 발품을 팔며 참 여러 집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집은 마당은 넓은데 도로에서 너무 가까워 시끄러웠고 어떤 집은 조용한 대신 마트까지 차로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집을 알아보던 중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제가 물을 때마다 아내는 늘 신중했습니다. 좀 더 보고 결정하자. 평생 살 집인데 서둘러서 뭐 하겠어. 그렇게 2달 가까이 돌아다니던 끝에 부동산 중개인이 추천해준 곳을 보러 다시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양평역에서 차로 20분 넘게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가파른 언덕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한적한 전원주택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담장 안으로 탁 트인 넓은 마당과 푸른 텃밭이 딸린 250평 대지, 그 위에 번듯하게 서 있는 50평짜리 2층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매가는 6억 원이었습니다. 여기다, 여보. 딱 우리가 찾던 집이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긴 하네. 근데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시내랑 좀 멀어 보이는데. 괜찮아, 요즘은 다 차로 다니잖아. 이 정도 경치에 이만한 집이면 그런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할 만해. 중개인은 저희 부부의 표정을 읽었는지 옆에서 은근히 바람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런 물건 흔치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다 이런 조용한 곳 찾으시는데 이 동네는 매물 나오기가 무섭게 나갑니다. 그 말에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여보, 주말에 아이들 내려와서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상상해봐. 애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내는 창밖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제 고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하면. 그래, 계약하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살던 광명 아파트를 정리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찬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고 얼마 지나지 않아 6억 원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양평 집값 6억 원의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와 새 가구를 들여놓는 비용까지 합쳐 1억 원가량을 더 썼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판 돈과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현금은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국민연금도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그 전까지만 이 돈으로 둘이 아끼면서 살면 충분할 거야. 저는 통장 잔액을 보며 아내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남은 돈으로 이만하면 참 여유롭고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짐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광명 아파트 현관문을 나가던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잘 살아보자. 저도 아내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푼 기대를 안고 2020년 그해 양평으로 당당하게 입주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자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오고 첫 몇 달 동안은 정말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맑은 새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고 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당 곳곳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 풍경을 보며 매일 아침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왔지? 이런 풍경을 어디서 매일 보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작물을 검색해서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사다가 마당 한켠에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처음엔 흙 만지는 것도 서툴러서 아내와 둘이 삽질 몇 번 하고는 서로의 허리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텃밭 가꾸기 전에 허리부터 나가겠어. 아내가 농담을 던지면 저도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이 맛에 시골 사는 거 아니겠어.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밀짚 모자를 쓰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게 하루의 첫 일과가 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싹이 트고 잎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아내가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를 따서 제 입에 쏙 넣어주며 환하게 웃더군요. 어때? 우리가 직접 키운 거야. 맛이 전혀 다르지? 정말이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토마토보다 달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상추가 제법 자라자 저희 부부는 마당에서 삼겹살에 쌈을 싸 먹으며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싱싱한 상추를 입에 넣으며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놓인 흔들의자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당신 말 듣고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 도시에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다였는데 말이야. 가끔은 심심하기도 하지만 당신이랑 온전히 둘이 있는 삶도 참 나쁘지 않네.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진작 내려올 걸 그랬나 봐.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하늘이 주는 최고의 보상 같았습니다. 인근 시장에서 열리는 오일장에 나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갓 캐낸 나물이며 직접 담근 장아찌를 파는 시골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동네 사시는가 봐요? 나물 파는 할머니가 인자하게 물으시면 아내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여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장터 국수 한 그릇씩 사 먹었는데 그 소박한 맛이 어찌나 정겹던지 저희 부부의 소소한 낙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차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는 게 마냥 신기했습니다. 아내는 바짓단을 걷어올리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더니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물이 어쩜 이렇게 맑아. 우리 결혼하고 둘이 이렇게 여유롭게 놀러 다닌 게 대체 얼마만이야?
저도 아내 옆에 앉아 발을 담그며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러게. 젊었을 땐 이런 여유 한번 부릴 새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았는데 말이야. 그날 저희는 근처 평상에서 아내가 준비해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참 따뜻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여름 문턱에 접어들면서는 마당에 작은 평상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선선해지면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별 보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촘촘한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났습니다. 여보, 저기 봐. 별똥별이야.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저도 얼른 고개를 돌려 밤하늘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별을 세다가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기가 조금 극성일 때면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 한 잔씩 마시며 옛날 신혼시절 이야기며 아이들 어렸을 적 이야기를 밤새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참 젊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옛 기억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웃을 때마다 저는 이 순간을 만들어준 양평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이웃들과의 정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옆집에 사는 노부부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가 남는다며 한 봉지 가득 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심심하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 정겨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던지 아내는 답례로 다음날 부침개를 노릇하게 부쳐들고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하나둘 정을 붙여가는 그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노부부는 이 동네에서 벌써 10년 넘게 사셨다는데 저녁마다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허 웃으며 지나가듯 한마디를 던지시더군요. 여기 처음엔 다들 그렇게 좋다고 오는데 살아보면 또 다르더라고. 어르신이 씁쓸하게 던진 그 말을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노후를 뒤흔들 얼마나 뼈아픈 복선이었는지 그 당시에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여기 오기 잘한 것 같아. 가끔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하니까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어깨에 가만히 기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 집에서 남은 인생 계속 행복하게 살자. 그때는 정말로 이 평화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는 시골살이라는 게 봄과 여름 초입의 이 짧고 달콤한 낭만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그 가혹한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는 모든 게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뒤돌아서면 자라나는 잡초와의 전쟁 역시 그때는 설렘 덕분인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평화롭던 양평의 첫 겨울이 찾아오면서 저희 부부의 전원생활 로망은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아파트에서는 보일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시골의 겨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뼈를 찌르는 매서운 추위에 한겨울 기름 보일러 난방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깨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기름값 좀 봐. 세상에, 90만 원이 나왔어. 아내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쉴 때마다 저 역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무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에서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관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잠에서 덜 깬 채로 두꺼운 점퍼만 대충 걸치고 손전등을 든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배관을 찾아 웅크려 앉아 헤매고 있으니 아내가 걱정스레 문을 열고 따라 나오더군요. 여보, 괜찮아? 이 새벽에 혼자 나가면 위험해.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며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보일러실 배관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이런 일 자체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배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멀리 있는 설비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날이 밝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업체조차 멀다며 출장비와 공사비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겨우내 배관을 녹이고 고치고
얼어붙은 배관과 씨름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듬해 여름이었습니다. 또다시 무섭게 자라나는 잡초와의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그저 행복감에 젖어 이 정도쯤이야 하며 웃어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몸 곳곳이 쑤셔오는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허리가 부러져라 다 뽑아놓아도, 잡초가 너무 빨리 자라 예초기를 돌려도, 저녁이면 비웃듯이 또 삐죽삐죽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해도 끝이 없네. 제가 땀 범벅이 된 지친 얼굴로 말하면 아내도 흙 묻은 목장갑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잡초랑 싸우느라 여름 다 가겠어. 게다가 사방에서 들끓는 벌레들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방충망 틈새를 뚫고 들어온 벌레들 때문에 불을 끄고도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장마 예보가 뜨면 즐거운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거운 삽을 들고 집 앞 배수로부터 살폈습니다. 낙엽과 흙더미를 미리 치워놓지 않으면 폭우가 쏟아질 때 마당에 물이 차고 집 쪽으로 물이 밀려들까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마철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마당 배수로가 흙탕물로 넘칠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이러다 물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창밖을 내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우비를 챙겨 입고 삽을 든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빗속에서 세차게 들이치는 장대비를 맞으며 배수로의 흙을 파내는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1시간 가까이 흙탕물과 싸우고 나서야 겨우 물기를 텄습니다. 기진맥진해진 몸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마른 수건을 들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고생했어, 여보. 이러다 당신 정말 몸 상하겠어. 아내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이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마가 끝날 무렵 거실 천장에서 툭툭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전원주택의 고질적인 하자였습니다. 지붕을 수리해야 한다는 진단에 또 수백만 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여보, 이 집 유지하고 수리하는데 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한 곳 고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곳이 말썽이고, 벌써 생돈으로 나간 수리비만 얼마냐고. 아내가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착잡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전원의 여유를 즐길 시간보다 몸을 쓰거나 망가진 집을 고쳐야 하는 중노동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새 우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날 선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까 텃밭 정리하고 나면 마당 쓰레기 한 대 모아서 정리하라고 했잖아. 왜 그냥 뒀어? 어느 날 제가 피곤한 마음에 무심코 던진 퉁명스러운 말에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깜빡한 거야. 나도 하루 종일 이 큰 집 집안일에 텃밭 일에 쉴 틈이 없어. 당신 힘든 것만 힘든 거고 내가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결국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아무 말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캄캄한 마당에 나와 담배를 태우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그리던 전원 생활이 맞나? 처음 양평에 올 때 가슴 가득 품었던 그 전원 생활의 벅찬 행복은 어느새 신기루처럼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연고 없는 곳에서의 깊은 피로와 자산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부부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집안에 차가운 냉기가 감돌던 며칠 뒤 주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며느리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데리고 양평 집으로 내려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와 저는 언제 다퉜나 싶게 집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애들 온다니까 당신도 표정 좀 풀고 웃어봐. 며칠째 얼굴이 그게 뭐야. 아내가 빗자루를 들고 슬쩍 제 눈치를 보며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도 못 이기는 척 짐짓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았어. 애들 오면 맛있는 거 먹여야 하니까 마당 평상 닦고 정리부터 합시다. 마당에 자식들의 차가 들어서고 문이 열리자마자 우와.
하며 손주들이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뛰어다니는데 가슴속 깊이 얹혀있던 피로가 정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 한구석에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낮에 텃밭에서 직접 정성스레 수확한 상추와 고추를 상 위에 한가득 차려내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싱싱한 상추에 고기 한 점을 얹어 크게 쌈을 싸더니 제 입에 쏙 넣어주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공기 좋은 곳에 오시니까 얼굴이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저는 그저 밀려오는 뿌듯함에 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명 아파트를 팔고 떠나올 때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상상했던 바로 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며느리들이 잠든 손주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 둘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진 마당에는 우리 부부만이 남아 다 식어가는 붉은 숯불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오니까 참 좋다. 그치? 아내가 먼저 고요한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집이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곳 같네. 제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속마음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쳤었어. 겨울에 배관 얼어붙고 장마철에 천장에서 물 새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러다 우리 둘 다 몸부터 상하는 거 아닌가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 저는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나도 다 알아, 여보. 실은 나도 요즘 밤마다 쉽게 잠이 안 와. 근데 여보, 그래도 오늘 자식들이랑 손주들 웃는 얼굴 보니까 어때? 우리 비록 몸은 고되어도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거 아닐까? 아내는 제 손의 온기를 느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슬며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건 그래요. 힘든 건 참 힘든 건데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면서 매번 내려올 시골집이 생겼다는 게 그것만 보면 그래도 이 집 사길 잘했다는 생각도 드네. 맞아, 여보. 몸은 아파트에 살 때보다 좀 고단해도 마음은 도시에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잖아. 우리도 이제 겨우 1년 살아본 건데 조금만 더 요령이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어? 제가 그렇게 다독이자 아내도 마침내 안심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조금만 더 기운내서 버텨보자.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다 힘든 거 아니겠어?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다투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실의 무거운 문제들이 집 주변에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의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이 다가올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시련 앞에서 우리 부부가 온전히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인생의 마지막 여유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우리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뒤 며칠은 그 따뜻했던 온기 덕분에 어떻게든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당의 잡초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몸을 숙여 흙더미 속에 깊이 박힌 잡초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려 힘을 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허리 뒤편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가락 하나 옴짝달싹 못하는 저를 보고 놀란 아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괜찮아. 허리가 갑자기 삐끗한 것 같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저는 온몸에 비 오듯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거리였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 시내 병원까지 가는 데만 차로 꼬박 20분이 걸리는 입지였습니다. 평소 도시에 살 때는 운전대를 거의 잡지 않던 아내가 새하얗게 겁에 질린 얼굴로 위태롭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운전 많이 서툰 거 알지? 그래도 해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아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겨우 몸을 웅크린 채 신음하던 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아내가 너무 긴장해 사고라도 나진 않을까 내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그 20분의 시간이
제 평생을 통틀어 유난히 가혹하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아프면 그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산골짜기에서 늙어간다는 게 참 이런 거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뼈저리게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방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제 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아내와 마트 한번 다녀오려 해도 왕복 1시간은 기본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침대에 몸져 눕고 아내 혼자 그 먼 거리를 오가며 장을 보고 텃밭을 돌보고 집안일까지 고스란히 도맡아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이 고생을 당신 혼자 다 하네. 제가 미안함에 고개를 돌리며 슬며시 말하면 아내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몸부터 온전히 낫는 게 우선이지 딴 걱정은 하지도 마.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가을이 지나 양평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2년째 접어들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번엔 자비 없는 겨울철 기록적인 폭설이 온 마을을 하얗게 덮쳐버렸습니다. 밤새 내린 엄청난 눈이 쌓여 집에서 도로까지 이어지는 진입로가 막힐까? 저는 허리가 채 낫지도 않은 상태로 무거운 삽을 들고 마당과 집 앞 골목을 필사적으로 치워내야 했습니다. 여보, 제발 무리하지 마. 그러다 허리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내가 울상이 되어 밖으로 나와 말렸지만 이 가파른 빙판길 도로가 막히면 응급 상황이 생겨도 대처할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치웠고 아내도 조용히 삽을 들고 눈 치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봄철이 되면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 뉴스에서 산불 소식이 연일 나올 때마다 행여나 우리 집 근처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속마음을 물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매일 이렇게 불안해하며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당신 말대로 여기 다 좋아. 물론 좋은 날도 참 많은데 앞으로 나이 들어갈 우리 둘이 이 큰 집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솔직히 너무 걱정돼. 저는 아내의 그 질문에 끝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유와 평화를 즐기러 내려왔던 전원 생활은 어느새 매일이 크고 작은 사고와 불안의 연속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잔인한 사실이 저희 부부를 밑바닥부터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외롭고 불안했던 나날들이 내 남은 노후 자금을 통째로 집어삼킬 진짜 잔인한 재정적 위기의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아내의 그 가슴 아픈 질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서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잔인한 현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배관 공사비, 지붕 수리비, 겨울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난방비, 끊임없는 전원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에 우리 두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비 보험료 공과금까지 더해지니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양평에 올 때 쥐고 있던 3억 7천만 원이라는 든든했던 예금은 단 2년 만에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통장 잔고 좀 봐요. 벌써 2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 어느 날 밤 아내가 가계부를 덮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허탈한 숫자를 보며 차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피를 말리며 버티던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좀 많이 모자라서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자란데? 제가 묻자 아들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서로 마주 보기만 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부모가 모른 척할 수 있나?
우리 입에 들어갈 거 좀 더 아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짐짓덤덤하게 아내를 설득했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예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이제 겨우 1억 5천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정말 연금 나오기 전에 우리 생활비도 다 바닥나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내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이 나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가진 돈은 뜨거운 볕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고 이 늙은 나이에 시골 산골짜기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제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자 아내는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 더는 이 집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저희 부부는 결국 양평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살 때 6억 원을 주었고 인테리어와 부대 비용까지 더해 총 7억 원 가깝게 제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큰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피가 마르니 빨리 처분하고 싶어 5억 원의 매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몇 달이 지나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어렵게 첫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은 70대 노부부였습니다. 마당과 집안을 꼼꼼히 둘러본 노부부는 집 자체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되시는 분이 마당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집은 참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산길이 너무 가파르고 머네요. 우리 나이에 한밤중에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병원 가기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소. 결국 그분들은 거리를 이유로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얼마 뒤에는 40대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넓은 마당과 2층 집을 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젊은 부부의 말에 저희는 드디어 집이 팔리나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들의 요구는 잔인했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사장님 사정 급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춰주시면 계약할게요. 안 그러면 저희는 다른 곳 알아봐야 해요. 당장 생활비 압박에 눈이 뒤집힐 것 같던 저는 가격을 깎아줄까 고민했지만 도저히 그 터무니없는 후려치기를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거절했습니다. 희망 고문 같은 날들이 지나고 피가 완전히 말라갈 때쯤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부동산 중개인은 저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 같은 잔인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양평에 이런 전원주택 매물이 널렸어요. 사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거절하셨던 그 가격도 감지덕지예요. 지금은 아예 절반 가격인 3억 5천만 원에 내놔도 보러 올까 말까 한 분위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처참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소리 없이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손에 얼마를 보든 상관없으니까 빨리 팔고 나가자. 이러다 이 집 때문에 우리 부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겠어. 나 너무 힘들어.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괜히 고집 부려서 당신까지 이 지경까지 만들었네. 제가 자책하며 울먹이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그때는 우리 둘 다 좋아서 결정한 거잖아. 당신 자책하지 마. 결국 저희는 더 이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최초 매매가와 인테리어 비용을 합친 금액의 반값도 안 되는 잔인한 금액, 딱 2억 5천만 원의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7억짜리 찬란했던 내 노후의 꿈이 단 2년 만에 겨우 2억 5천만 원이라는 헐값으로 허망하게 토막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부동산 문을 나오던 날 아내와 저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주 잡은 손만 끊어질 듯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찬란했던 양평 전원 생활은 시작할 때의 그 벅찬 설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비참한 모습으로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손에 쥔 2억 5천만 원을 들고
다시 옛 삶의 터전이었던 광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살던 번듯한 아파트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전세 빌라 한 채를 얻었습니다. 예전 아파트보다 훨씬 좁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이삿짐을 풀던 날 아내는 원망 대신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있잖아. 집이 좀 작으면 어때? 저는 아내의 그 말에 코끝이 찡해져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치르고 나니 우리 부부에게 남은 현금은 딱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 170만 원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혹여 큰 병원 신세라도 지는 날에는 지금 가진 돈으로 우리 부부의 노후를 버텨낼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65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고 지금은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직해 교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첫 출근 날 낯선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는데 찬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래도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 아내는 늘 세상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로 저를 맞아줍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지? 얼른 와서 밥 먹어.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내 역시 조금이라도 돕겠다며 지금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나갑니다. 퇴근 후 지쳐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지만 참 이상하게도 예전 양평 전원주택에서 보냈던 그 불안하고 외롭던 밤들보다 비록 낡았지만 도시에 있는 지금이 오히려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저희 부부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두 아들 내외도 주말마다 종종 찾아와 저희를 살뜰히 챙깁니다. 큰아들은 마음이 무거운지 꼭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 그때 저 전세금 도와주시느라 돈이 부족해지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번듯하게 잘 살아야 엄마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거다. 다 괜찮다. 둘째 녀석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건강하신 게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다시 올라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가 매달 조금씩 돈 보태서 용돈 드릴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그 기특한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비록 집은 날려먹었어도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참 잘 지었구나. 우리 부부가 그래도 인생을 잘못 살진 않았구나 싶어 안심이 됩니다. 가끔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때 양평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여보, 그때 우리 참 순진했었지? 전원 생활이 그렇게 힘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야. 별이 쏟아지던 그 밤은 참 좋았잖아. 아내가 추억을 떠올리며 웃으면 저도 따라 엷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난 후회는 안 해. 그때는 그게 나한테 가장 찬란한 꿈이었으니까.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양평에서의 그 시간들이 전부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출근길에 아내와 짧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여보, 차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작은 전세 빌라지만 저희 부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소박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묵묵히 걷는 것. 그것이 저희 부부가 지금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마음의 로망이 앞서기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번 확인한 뒤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처럼 전 재산을 한 번에 거는 무모한 올인을 하기보다는 먼저 짧게라도 그곳에서 지내보며 사계절을 몸소 겪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물론 모든 전원 생활이 저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고 시골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셔서 제2의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리는 분들도 분명 주변에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준비 없는 막연한 로망과 대책 없는 무리한 올인이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설계는 그 어떤 순간보다 냉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시골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다면 제발 집부터 덜컥 사지 마십시오. 농막이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얻으시든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활용하시든 해서 반드시 사계절을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봄의 설렘 뒤에 찾아오는 여름의 벌레와 잡초, 가을의 쓸쓸함과 겨울의 추위 직접 겪어보고 나서도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부디 저처럼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고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인사불성이 되던 남편. 그 지독한 술주사를 참아내며 버틴 세월이 어느덧 40년이었습니다. 주식으로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통째로 날려버린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안을 침묵으로만 채웠습니다. 저는 무릎에 파스를 붙여가며 식당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날 자식들 앞에서는 다정한 부부인 척 가면을 썼지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남편은 어김없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숨막히는 정막만 남겼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흉터로 남더군요. 40년 동안 아내와 엄마로 살았던 제가 왜 이 모든 세월을 뒤로하고 홀로 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67 황효옥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그 동네도 제법 번듯하게 변했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땐 논밭이 집 바로 뒤까지 이어지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봄이면 논두렁에 냉이가 지천이고 여름이면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온 가족이 수박을 먹던 그런 풍경이 있는 동네였지요. 하지만 저에게 그 마을의 기억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분이었어요. 평소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셨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무서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술이었지요. 막걸리 한 사발만 들어가도 눈빛이 흐려지고 소주 한 병이 비워지면 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화가 어디서 오는 건지,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 건지 어린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탁자가 뒤집히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어머니가 숨죽여 우시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참았어요.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불을 뚫고 벽을 뚫고 그대로 제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으니까요. 더 힘들었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내는 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치인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늘어놓으셨지요.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왜 이 집에서 이러고 살아야 하냐.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아이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도 당신 나름대로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진짜 내 감정을 꺼내놓을 수 없는 아이.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술 마시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절박하게 품었던 결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결심 하나가
제 연애의 기준이 되고 결혼의 조건이 되었으니까요. 20 중반이 되어 주변에서 선을 보라는 성화가 이어질 때도 저는 그 기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였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은 콜라를 시켰습니다. 말도 조근조근하고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지는 게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는 마음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술은 잘 안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하긴 하는데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몇 번 더 만나보니 남편은 정말이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중견 제조업체에서 착실히 일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저에게도 다정했습니다. 가끔 회식이 있는 날 늦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때는 그 정도는 직장인이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연락이 두절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떤 날은 길바닥에 쓰러져 자다가 동네 사람한테 발견되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걸.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술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어요. 어린 시절 그 소리들이 떠올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 참던 그 아이가 제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술에서 깨고 나면 제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멋쩍게 앉아서 제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그 말이 참 얄밉기도 하고 또 참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는 약속은 또 어김없이 깨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도 편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장남으로 자라며 말보다 침묵을 먼저 배운 사람. 자기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를 불쌍히 여겨 결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둘 다 상처 많은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다는 그 막연한 믿음이 우리를 이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67이 되도록 그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의 술주사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했으니까요. 회식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이 두절됐고 어떤 날은 새벽녘에 경비 아저씨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따지기도 하고 울어도 보고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지만 다음날 여지없이 술이 깨고 나면 남편은 늘 미안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것 하나 빼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는 30년을 넘게 성실하게 한 회사에서 버텼고 젊은 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이면 온 가족 나들이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야구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 훈련장까지 데려다 준 것도 딸이 수능날 시험장 앞에서 두 손 꼭 잡아준 것도 남편이었어요. 자식들한테는 더없이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술주사 한 가지만 빼면 저는 남편한테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만 참으면 괜찮은 결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이 대학 가고 딸이 대학 가고 둘 다 취업을 하고 나서야 저도 남편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에, 딸은 병원 행정직에 자리를 잡았어요. 번듯하게 제 밥벌이를 하는 자식들을 보며 우리 부부가 그나마 할 도리는 다 했구나 싶었지요. 그게 얼마나 뿌듯하던지 평소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제가 남편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자축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7년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오는 날 남편은 별말이 없었어요. 퇴직금 정산서를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나왔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1억 8천만 원. 33년 세월의 무게가 그 숫자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 1억 8천에 그동안 아끼고 모아둔 예금 3억. 거기에 우리가 30년을 살아온 인천 아파트 한 채, 시세로 4억 5천 정도 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결코 나쁘지 않은 노후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 아껴 쓰면서 살아요. 조금 있으면 국민연금도 나올 테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온전한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흔들어 놓나 봅니다. 30년을 넘게 매일 아침 넥타이 매고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처음엔 홀가분해 보였지만 2달, 3달이 지나도록 집에만 있으니 그 공허함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말수는 더 줄었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소액이라며 심심풀이 삼아 조금만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누워있는 것보단 차라리 낫겠다 싶어 크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호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주식이 조금 오르는 날이면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날엔 쓱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오늘 외식이나 할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인데 오랜만에 남편이 말을 걸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동네 감자탕집에 앉아 뚝배기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면 이 사람이랑 아직 이렇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구나 싶어 작게나마 온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식이 떨어지는 날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 소주를 들이켰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빈 소주병이 2~3개씩 나뒹굴었습니다. 오르면 희망을 품고 떨어지면 술로 버티는 그 롤러코스터가 2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러는 동안에도 설마 얼마나 잃겠냐 싶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돈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더군요.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였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얗게 아찔해졌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은 온데간데 없고 고작 몇백만 원 남은 잔액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돈인데? 당신 퇴직금 다 어디로 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2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평생을 바쳐 일한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통째로 공중에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변명도 다신 안 그러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웠습니다. 정말로 미웠어요. 둘이 의논 한 번 제대로 없이 혼자 날려버린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 앞에 남은 날들이 싸움으로만 가득 찰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30년을 회사에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미운 마음을 품은 채로라도 이 사람 곁에서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에 자식들 결혼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였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가 야무지고 단단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돈이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예금에서 5천만 원을 꺼내 보태줬어요. 아들 녀석이 손을 내밀며 엄마 고마워요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아깝다는 생각보다 뿌듯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딸은 그로부터 2년 뒤 시집을 갔어요. 딸한테도 5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결혼식 날 딸아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위 얼굴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평생 제 곁에 있던 아이가 이제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지요. 자식들을 다 보내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금 3억에서 아들 5천, 딸 5천을 빼고 나니 2억이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주식으로 다 날렸고요. 손에 쥔 현금은 이제 2억이 전부였어요.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은 아니었지만 퇴직금 1억 8천이 통째로 사라진 그 구멍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고 나니 아파트는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차려야 할 밥상의 가짓수가 줄었고 저녁이 되어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조용함은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든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그 텅 빈 집에서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넘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퇴직금을 날린 이후로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인지 깊은 무기력인지 아니면 인생에 대한 체념인지 저는 끝내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만큼은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리고 40년을 다져온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선가부터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뒤로 저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은 예금 2억을 그냥 두면 물가에 조금씩 녹아내릴 것 같았고 아파트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국민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둘이 합쳐봤자 200만 원, 저희 부부 생활비와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내고 나면 한 달에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생각하면 밤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동네 식당에서 파트타임을 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점심 장사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오전 10시에 나가 오후 3시면 끝나는 시간이라 처음엔 할만하다 싶었지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5시간이 넘으니 무릎이 먼저 비명을 질렀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릇을 나르고 주방과 홀을 쉴 새 없이 오가다 보면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벗는 것조차 힘들어서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러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갔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허리에 보호대를 두르고 매일 아침 나갔습니다. 이 돈을 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의 통증보다 컸으니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남편의 무관심이었어요. 식당에서 온종일 종종걸음을 치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면 싱크대에는 남편이 낮에 끓여 먹은 라면, 그릇과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는 남편.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퇴직금을 날린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거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10마디는커녕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무릎이 아파 아이고 소리를 내며 주저앉아도 남편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 식탁에 올려놓고 밥 먹어요 해도 잠시 후 말없이 와서 먹고 말없이 일어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문이라도 한번 열어보는지 두고 보자 싶었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도록 그 사람은 제가 안방에서 뭘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픈 건 아닌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내 집에서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러면서도 남편이 가끔 아주 작은 행동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감기 기운이 있어 끙끙대며 집에 돌아왔더니 식탁 위에 말없이 감기약이 놓여 있었어요. 당신이 사다 놓은 거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그냥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오히려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날 신경 쓰는 거야, 아닌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모른 척 했으면 포기라도 했을 텐데 그 애매한 행동들이 저를 더 오래 붙잡아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무릎에 파스 붙이고 식당 나가고 돌아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말없는 남편 옆에서 밥 먹고 혼자 불 끄고 자는 날들. 특별히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정한 것도 아닌 그 지독한 무관심의 일상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저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조용히 말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무관심과 침묵으로 가득 찬 집이었지만 명절만 되면 신기하게도 딴 세상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오고 딸 내외가 찾아오고 손주들이 거실을 종종 걸음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텅 빈 아파트가 갑자기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부엌에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하게 피어오르고 저는 그 북적임이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아리도록 시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오직 저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자식들만 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온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바라보던 사람인데 아들과 사위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눈에 띄게 환해졌습니다. 아들과 사위를 마주 앉혀놓고 술잔을 기울이며 호탕하게 웃어젖히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매일 마주하던 그 침묵 속의 남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에겐 또 어찌나 지극하고 살갑던지 평소 저에겐 종일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손주 녀석들 앞에선 끝도 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주방 한 구석에서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음식을 나르다가 설거지 그릇을 닦다가 잠깐씩 거실 쪽을 보며 말입니다. 그렇게 활짝 웃고 떠드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주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지니기듯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자식들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은 제 삶을 살아가기에도 이미 바쁘고 고단한데 늙은 부모의 어두운 그늘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실없는 농담을 던지면 뒤따라 환하게 웃어주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팀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주방으로 와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불쑥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은퇴하시고 나서 두 분이 오붓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진짜로. 그 천진한 말에 저는 잠깐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무장갑 속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잘 지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몰랐고 저 역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북적이던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 배웅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면 아파트 복도에는 이내 무거운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어질러진 거실로 돌아와 어질러진 집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의 정막을 깨고 닫힌 방문 너머로 툭 하고 소주병 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식들과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며 기분 좋게 술잔을 나누던 사람이 아이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또 방에 들어가 홀로 술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한동안 아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아까 전까지 거실을 울리던 그 환한 웃음이 다 무언가 싶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의 그 다정함이, 그 호탕한 웃음이 전부 다 가짜 연극이었나 싶어 가슴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연극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울타리 안에 저는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집안은 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소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건 어김없이 숨막히는 지독한 정막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막을 홀로 견디며 설거지를 마치고 혼자 거실불을 끄고 쓸쓸한 침대에 누워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홀로 들이켜는 매캐한 술 냄새가 문틈을 타고 거실로 흘러나오는 밤이면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쓸쓸히 되뇌었습니다. 아, 이게 앞으로도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구나. 명절마다 자식들 앞에서 다정한 연극을 하며 억지로 웃고 자식들을 보내고 나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집. 한 공간에 사람은 둘인데 철저히 혼자 외로워야 하는 삶. 40년을 가까이 살아온 사람과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서서히 소리 없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늦은 오후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전화를 걸어보아도 둔탁한 신호음만 헛되이 울리다 끊길 뿐이었습니다. 덩그러니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결국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혼자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의미 없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가 문틈으로 먼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신발장 벽에 겨우 손을 짚으며 위태롭게 비틀거렸습니다. 초점이 풀려버린 눈은 저를 바라보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을 겁니다. 그저 참고 눈을 감고 내일이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들끓는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쪽 신발을 벗으려다 말고 멈추어 섰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무슨 큰 죄를 지은 거냐고. 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 왜 내가 집에 들어와도 고개 한 번을 안 돌리는 거야? 한 번 터져나온 원망은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꾹꾹 눌러왔던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울부짖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해진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평생의 서름을 쏟아내었습니다. 식당에서 무릎이 깨질 것처럼 일하고 들어왔을 때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릇들,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던 무심함, 내가 2주 동안 안방에 처박혀 있어도 문 한번 열어보지 않던 그 지독한 냉정함까지요. 이제는 그 듣기 싫었던 미안해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퇴직금을 주식으로 날렸을 때도 자식들 앞이라 아무 말 못하고 참아온 내 날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흐릿하게 풀려있던 눈이 갑자기 서뜩할 정도로 또렷해지더니 저를 차갑게 쏘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평론가였어. 낮고 단단하지만 뼈가 시린 목소리였습니다. 내 인생은 늘 틀렸다고, 내 생각은 항상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지적만 하는 사람. 내가 무슨 결정이라도 내리려고 하면 당신 눈엔 그저 어리석은 짓으로만 보였겠지. 주식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도 내가 뭐라도 다시 시작해보려 할 때마다 당신 눈빛이 어땠는지 알아? 난 당신의 그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게 끔찍하게 싫었어. 어차피 말을 해봤자 또 틀렸다는 훈계나 들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내가 입을 닫아버린 거야.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밀려 저는 반박하려던 입술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날 선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어머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요양원에 모시자고 칼같이 잘라 말했잖아. 자식 돌이라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나를 당신이 현실을 들먹이며 매정하게 뜯어말렸어.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피를 흘리며 찢어졌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 뒤로 어머니가 결국 그 차가운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는지 알아?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 말 한 번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 쿵쾅거리던 방 안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어떤 말도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렸다고 밀어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요양원 이야기는 저 역시 가슴 깊이 묻어둔 기억이었습니다. 지금 와 돌이켜보면 남편에게도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때의 저는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시기엔 형편이 도저히 받쳐주지 못하니 차라리 전문적인 시설에서 모시는 게 서로에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 선택이 맞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제 냉정한 말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에 얼마나 깊고 잔인한 대못으로 박혔을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눈엔 지금의 내가 은퇴하고 돈이나 날린 등신으로 밖에는 안 보이지.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울기에는 머릿속이 너무나 하얗고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쏟아내고 간 날카로운 단어들이 귓가에서 잔인하게 맴돌았습니다. 평론가, 차가운 눈빛. 어차피 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틀린 말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늘 무책임하게 흔들리는 남편의 곁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끔거렸습니다. 제 판단이 늘 옳았을지는 몰라도 그 옳은 말을 남편에게 전하는 방식마저 항상 따뜻했냐고 묻는다면 저 역시 차마 고개를 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옥 같은 집안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 가련한 처지가 닮아 서로를 가엾게 여기며 결혼했고 서로를 유일한 밧줄처럼 붙들고 살았는데 참 잔인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지지대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만 골라 후벼 파는 잔인한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말로 나눈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닫힌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의 서늘한 공기를 맞으며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굳게 닫힌 방문이 우리 둘 사이에 다다를 수 없도록 그어진 거대한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제대로 된 거리를 두기 시작한 참으로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을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쏟아내고 간 날카로운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뱅뱅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기도 했다가 가슴이 콕콕 찔리듯 뜨끔하기도 했다가 다시금 서글프고 억울해지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사정없이 뒤엉켜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당 일을 나가 땀을 흘리면서도 싱크대 앞에서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모진 말들은 자꾸만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식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평생을 온 마음으로 키워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내 속에 엉겨붙은 이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따로따로 만나 물어보는 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 둘을 한자리에 불러내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들 앞에 앉으니 말을 꺼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차를 한 모금 들이키고 애꿎은 창밖 풍경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야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술주사로 시작된 내 오랜 트라우마부터 그동안 이 집안에서 쌓여온 외로움, 그리고 그날 밤 애들 아빠와 나눈 거친 대화까지요. 말을 이어갈수록 자꾸만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끝내 숨을 고르며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아들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힘드셨던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아빠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남자가 투자하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다들 적적하고
무뚝뚝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저희들 얼굴 봐서라도 그냥 참고 사세요. 엄마 나이에 혼자 살겠다고 나서면 엄마만 더 힘들어요. 아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뜯어보면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 차가운 조언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보다 어떻게 하면 이 늙은 부모의 상황이 자식들 가슴에 파도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탁 위에 놓인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아 왔습니다. 딸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두 분이 은퇴하시고 그저 잘 지내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 손을 감싸쥔 딸아이의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다정한 온기에 참아왔던 제 눈물도 결국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던 딸아이가 이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리는 선택 무조건 지지해.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언제나 엄마 편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 많이도 걸었습니다. 참고 살라던 아들의 현실적인 말도 마음에 무겁게 걸렸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던 딸아이의 눈물도 마음에 깊이 걸렸습니다. 내가 하려는 이 결정을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아직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뼈저리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면을 쓰고 다시 그 숨막히는 침묵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이제 더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먼저 진지한 말을 건넸습니다. 저녁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말없이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려는 순간 제가 뒤에서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요. 잠깐 여기 앉아봐요. 남편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식탁 유리 위 어딘가에 차갑게 고정해 둔 채였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당신, 이대로 계속 나랑 살 수 있겠어? 사실 지금이라도 미안하다며 잡아주길 바랬어요. 아들 말대로 저도 다 늙어서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먼저 화를 내거나 무너졌을 텐데 그날 밤에 저는 그저 남편이 입을 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긴 정적이 흐르고 나서였을까요? 마침내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지쳤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니 앞으로 변해보겠다는 다짐도 우리 자식들을 봐서라도 다시 잘해보자는 노력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 서글픈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 얹혀있던 무겁고 긴 덩어리 하나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대라는 것이, 미련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완전히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느낌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겠다. 제가 담담히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잠시 후 고개를 조용히 한번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격렬한 분노도
억울한 눈물도 흐르지 않았지요. 그저 오랜 세월에 낡아버릴 대로 낡아버린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기로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조용히 합의한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독한 담담함이 우리 40년 세월 속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뼈아프게 싸울 힘조차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너무나 오래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40년 세월을 아득히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수줍게 콜라를 시키던 그 사람을 처음 만나던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설레던 결혼식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나던 날, 그리고 함께 고생하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웃었던 수많은 날들.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애틋하게 펼쳐졌다가 이내 쓰러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운 기억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눈물 나게 좋은 날도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귀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토록 더 복잡하고 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옛 기억들이 지금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얼음장 같은 차가운 공기를 단 한 뼘도 녹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침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나니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할 현실적인 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40년 세월을 쪼개는 실제적인 정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재산 문제만큼은 식탁에 차분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담담하고 고요했지요. 어쩌면 이미 가슴속의 감정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소진해버린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그런 서글픈 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재산은 먼저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온 인천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청춘을 묻고 자식들을 키워낸 집이었지만 그 집은 이제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어떤 온기도 주지 못하는 차가운 시멘트 덩어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시세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부동산 중개 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둘이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던 예금 2억 원도 정확히 반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손에 쥔 돈과 앞으로 나올 각자의 국민연금을 미천 삼아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참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의 숫자 뒤에는 우리의 피땀 어린 40년 세월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식이 모두 성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간의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저는 밤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뱉고 간 말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평론가, 차가운 눈빛, 어차피 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모진 말들을 가만히 곱씹을수록 저 역시 제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리며 허우적거릴 때 저는 과연 그 사람의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했을까요? 그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잔인하게 증명하는 데만 급급해 그 사람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적은 없었던가 싶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 요양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이성적으로는 옳았을지 몰라도 그 결정을 남편에게 전하는 제 방식이 그의 가슴에 얼마나 차가운 대못으로 박혔을지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개를 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현실을 직시하고 집안의 중심을 잡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단단하고 냉정한 현실감 뒤에는 어린 시절 그 지옥 같은 친정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 스스로 굳게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이 먼저여야 한다고, 그렇게 평생을 걸쳐 다져온 방어막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그대로 칼날이 되어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지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가련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만났고, 그래서 이 모진 풍파를 40년이나 버텨냈는데, 슬프게도 우리는 살아남는 법만 치열하게 배웠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따스하게 보듬어야 할 두 손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잔인한 무기가 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제 남은 삶을 시커멓게 갉아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저라는 숨막히는 감옥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편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의 숙려 기간이 지나고 다시금 법원으로 향하던 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법원 앞에 서서 서류를 확인하는데 가슴속에서 묘한 기분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사람과 처음 만났던 40년 전의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며 눈가에 잔주름을 지으며 환하게 웃던 그 젊고 든든했던 얼굴. 그 사람이 지금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느새 하얗게 희끗희끗해지고 어깨는 예전보다 서글플 정도로 좁아진 노인이 된 채로 말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 앓던 고질병이 드디어 끝나는 것만 같은 깊은 허탈함과 쓸쓸함만이 가슴 깊은 곳에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굳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은 채 묵묵히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판결문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마침내 법원 문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툭 하고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마 돌아보지는 못한 채 허공을 향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고생했어. 멀어지는 그 좁은 등 뒤를 향해 저 역시 조용히 제 진심을 얹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40년 부부 생활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법원을 나온 남편은 왼쪽 길로 걸어갔고 저는 반대편인 오른쪽 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안 될 것만 같았으니까요. 매서운 찬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눈물을 훔치며 그저 묵묵히 제 앞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난 뒤 처음 며칠 동안은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서 들어온 작은 원룸은 고작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부대끼며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턱없이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 집이 남향이라 햇살이 참 잘 들어서 아늑하다고 했던 그 말만큼은 정말 딱 맞았습니다. 오전이 되면 베란다 창문 가득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흘러들어와 텅 빈 방 안을 포근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부서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소파에 기대어 앉아 한참 동안 그렇게 가만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늘 두 사람이 살던 공간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철저히 혼자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너무나 낯설고 무겁게만 다가왔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안 치려다가도 자꾸만 손이 기억하는 대로
두 사람 분량으로 양을 잡고 밑반찬을 만들다가 저도 모르게 수북하게 양이 많아지는 날이면 덩그러니 서서 혼자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이토록 질기고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문득문득 캄캄한 두려움이 사정없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늙고 지쳐 혼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앞으로 식당 일을 몇 년이나 더 나갈 수 있을까,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돈으로 과연 남은 노후를 버텨낼 수 있을까? 새벽녘에 찬 눈이 번쩍 떠지면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제 가슴을 가쁘게 짓눌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여우가. 너는 지금껏 그 모진 지옥도 다 버텨내며 살아왔잖아.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진 건지 처음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만히 거실을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구나. 오늘 내가 몇 시에 눈을 뜨든 아침밥을 차려 먹든 굶든 어디를 나가 누구를 만나든 이제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지극히 당연한 자유가 그날 아침 제 가슴에는 이상할 정도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젖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싱그러운 봄바람이 작은 방 안으로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을 맞아 살랑살랑 기분 좋게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참 별것 아닌 사소한 순간이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인가 싶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치게 기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이제야 진짜 살아있구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파트타임 일은 이혼 후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서서 일하느라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프지만 매일 아침 갈 곳이 있어 일을 나가는 게 오히려 제 마음을 추스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오후에 돌아오면 제 하루가 아주 알차고 건강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또래 아주머니들과 휴식 시간에 잠깐씩 나누는 사소한 수다도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손주 녀석들 커가는 자랑, 새로 알게 된 맛있는 반찬 가게 이야기. 별것 아닌 영양가 없는 대화인데도 외롭던 제 귀에는 그 소리들이 참 따뜻하고 정겹게 들렸습니다. 일이 없는 쉬는 날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안에 있으면 적적하니 시간이나 때울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생각보다 참 좋더라고요.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한 자락씩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가슴속엔 저마다의 무거운 세월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들과 어울려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유독 불행하고 슬픈 인생을 산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남고 있었던 거구나 싶어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보수적인 아들은 처음 얼마 동안은 제 전화를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자식된 마음에 이혼을 끝까지 만류했던 아들이었으니 홀로 나와 사는 엄마를 보며 속으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안했을지 그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린 손주 녀석의 제잘거리는 숨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요즘 제 삶의 가장 큰 낙입니다. 살가운 딸아이는 가끔 주말에 시간을 내어 이 작은 원룸으로 밥을 먹으러 찾아옵니다. 좁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제가 정성스레 끓인 뜨끈한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이런저런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시린 상처들을 구석구석 보듬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홀로 조용히 있을 때면 가끔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생각이 툭 하고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거르지 않고 제때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혹시라도 혼자 지독하게 술을 마시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모질게 미워하다가도 문득문득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제 마음인 걸 어쩌겠어요. 좋든 싫든 무려 40년이라는 청춘과 세월을 함께 쪼개어 산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선가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남은 인생만큼은 다친 침묵에서 벗어나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드는 건 아직도 제 가슴 안쪽에 그 오랜 세월이 남긴 온기가 서글프게 남아있어서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뼈저리게 분명합니다. 이혼하기 전 그 차갑고 적막한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지금 혼자 숨쉬는 이 작은 10평짜리 원룸이 훨씬 더 아늑하고 숨이 잘 쉬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거실에 앉아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집안을 가득 채운 얼음장 같은 무거운 냉기에 숨이 막히지 않아도 되며 명절마다 자식들 앞에서 억지 다정한 웃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 먹으면 다 무뎌지고 잊히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다릅니다. 칼로 뱃물은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합쳐질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에 깊이 난 상처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시린 흉터로 평생을 남습니다. 그 아픈 흉터를 서로 들여다보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라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서로의 흉터를 외면한 채 자식들을 위해 그저 껍데기뿐인 웃음 가면을 쓰는 것이 결혼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황혼 이혼은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제가 맡은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온 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비로소 황여옥이라는 온전한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눈에 밟히는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불행하고 숨막히는 관계를 무덤까지 억지로 버텨내야 할 의무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 나온 인생의 선배로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불행한 것은 당신이 못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인내심이 없고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랜 세월을 너무 철저하게 혼자서 너무 많이 참아온 것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버텨온 날들보다 훨씬 짧을지라도 그 남은 날들만큼은 오롯이 당신 자신만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원룸의 창문을 활짝 열고 부서지는 햇살과 함께 불어오는 싱그러운 봄바람을 맞이합니다. 67의 황여옥은 이제 막 제 인생의 진짜 첫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모질게 나와 함께 버텨준 당신, 이제는 정말 안녕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